네,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일하다 보면은 또 공부하다 보면 항상 까먹는 게 경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두 편에 걸쳐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율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지폐하고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통화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보통 미국 달러겠죠. 그러니까 유로파라고 하면은 유로로 보면 되겠고, 상대 통화는 비교 대상의 통화, 즉 우리나라 돈하고 비교할 거니까 우리나라 돈, KRW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기 방법은 1달러당 1,000원, 1,200원, 1,100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이론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이 미국 1달러와 비교시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절상되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데 예전 1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1,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환율에 주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매우 많아요. 미국 달러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미국 달러가 풍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 달러형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막 가야 돼서 환전을 하게 되면은 USD를 필요로 하겠죠. 그럼 USD 수요가 늘어나면서, 즉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단순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자,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응용인데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미국이 경제 침체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겠죠. 반대로 우리나라 이자가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러 오겠죠. 이자가 높으니까 돈을 맡기면은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러 오고, 그럼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화폐로 교환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 공급이 국내에 우리나라에 풍부해지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까 보여드린 것 외에도 매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 5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무역수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어서 국가가 흑자가 되면은 무역수지가 흑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외화가 풍부해져서 환율이 하락합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1,000원으로 껌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 껌 한 개를 살 수가 없어지죠. 즉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겠죠. 그럼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번째로 통화량. 한국은행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계속 발행을 해서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가 시중에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만 원짜리가 외화 가치가 보잘것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 위기라 하면 예전에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전쟁 등이 발생하면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보통 환율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더 크면 환율이 오르는 것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면은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가지 요인으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천재는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다만 현상을 보고 환율에 주는 이런 요인들을 추적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누군가 환율 변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 요인들을 조립해서 조리 있게 자신만의 주장을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요인들 중에 무역수지를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무역수지표입니다. 경상수지가 69.3억 달러, 1분기 누적
168.3억 달러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물건을 판 것이 80.9, 그리고 여행이나 서비스 업종은 마이너스 24.3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이 세 개가 종합됐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왕 본 거 무역수지 아주 조금만 더 보면은 반도체, 승용차에서 수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화학공품 그리고 철강류가 그 다음으로 차지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 집중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SK가 대부분 외화를 벌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리를 한번 볼까요? 최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서서히 내리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옴에 따라서 그 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아직 높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도 4.5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려와야 은행의 기준금리도 같이 내려가는데 현재 내려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채금리라는 건 미국 정부에서 재정을 위해 사용하려고 채권을 시중에 팔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근데 보통 은행들이 금리는 바로 이 국채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금리가 떨어지기란 쉬워 보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 CPI 지수를 보면은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약 3.5 정도 수준인데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 바로 이 CPI 지수가 본인이 생각한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지 않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응용도 해볼게요. 코스피하고 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3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이론이 여기에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환율과 주가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얇게 생각해서 말해본다면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랐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이고요. 즉 외화의 유입이 풍부해져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반비례가 될 수 있는 요인 중 한 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1차원적인 분석이고 본 교육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환율 추이를 볼 수 있어요.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제 불안이 자리 잡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를 매입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이후 통화량을 미국 정부에서 급격하게 풉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화가 풀리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당시에는 또 유럽 경기 침체로 그리스 등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됐어요. 유럽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고 환율이 잠깐 올랐었습니다. 이 일을 대비해서 미국 정부는 다시 또 통화량을 시중에 풀어서 환율을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론이 모두 들어있는데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볼 수 있고 경제 위기나 충격이 닥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한다는 것을 통계로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달러는 전 세계의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이 되는 통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에 의존을 많이 하는 포스코 같은 철강사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석유회사는 손해가 큽니다. 철강사는 원료탄이나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강을 만드는데 환율이 오르면 비싼 가격의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마진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입한 원재료를 다시 가공해서 해외에 팔면은 환율이 오른 만큼 매출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은 원자재 의존하는 회사들은 비용이 오른 만큼 가격에 그만큼 바로바로 곧바로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사들은 원자재 수입에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비싼 가격의 자동차 매출을 발생하고 자동차가 매출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에 약 3만 불 정도라고 한다면 환율이 조금만 올라줘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만큼 마진도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차 실적의 호재 중의 원인 중 하나가 환율 상승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도 그래프와 같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원자재에 의존하는 포스코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좋지 못하죠. 단편적으로 이렇게 주식들을 보면서 이해해 봤습니다. 4월 미국 CPI 지수가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 반응을 보면은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로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미국 정부가 달러 돈을 푼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환율 하락을 의미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코스피가 2700선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조립해서 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경제인데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해야지 이번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투자에 또 현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